이 중 하나는 거짓말에는 뭐 다양한 거짓말이 등장하고 어떤 거짓말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거짓말과 이야기가 어떤 사실 효과와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효과라는 말이 뭔가요? 질문을 일단 주신 김진영 선생님. 아니 거짓말인데 네. 그게 어쨌든 사실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치유건 혹은 어떤 극복의 의지건 간에 그런 식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짓말이 거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효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첫 발언을 그냥 심쌤이 하시는 게 정확하게 아니야 좀 선생님 여기 일단 순서는 박권혜 박권혜. 선생님이야. 함부로 진행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잘 못해가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여러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 너무 화는 내시죠. 그 거짓말이 듣는 사람한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펙트를 줬다. 네. 그 듣는 사람에게. 네. 그리고 그래. 그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에 기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이야기가 그리고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웹툰인가? 웹툰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일종의 어떠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치유의 효과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가진 아까 이제 문학 치료 뭐 무슨 테라피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가.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치유의 효과를 가진다. 거짓말이.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특별히 뭔가 할 얘기가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나도 알았는데 사실 효과 뭐 이게 용어가 따로 있는 뭐 용어. 철학에서 얘기하는 진리 효과라든가 뭐 이런 의미인 줄 그런 알았는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그런 거짓말이 어떤 힐링의 효과, 치유의 효과가 되는 일종의 뭐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그런 착한 거짓말 혹은 뭐 치유의 거짓말 그런 것이고 그런 장치가 뭐 이렇게 특별히 독창적이거나 특별히 뭐 빼어나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고 단지 이제 이 소설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장치들이 녹아들어서 저는 뭐 좋았다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에 포커싱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5가지 이 중 하나는 얘기를 해라. 그 중에 4가지는 진실이고 1가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달리 말하면 진실을 편하게 얘기하라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를 섞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뭐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진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3명이 구원받는 구조가 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거든요. 엄마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지우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엄마의 또 다른 엄마죠. 엄마 이거 다 스포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니야 스포 어쩔 수 없어. 스포가 싫으면 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단호하다. 지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지우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거짓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엄마도 사실 진짜 실족사였고 살고 싶어 했다. 근데 나는 네. 마지막에 그 선호 아저씨의 그 네. 말이 나는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진실인지 네. 아닌지 확실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게임의 그러니까 그 게임은 사실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붙여서 또 다른 진실을 말해준 거잖아요. 그 아저씨가 사실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 너는 실족사가 맞대. 라고 해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답변에 다음에 연속된 말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게 연속되는 하나의 또 다른 뭐
진실 거짓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왜냐면 그 아저씨가 이 친구 옆에 계속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랐던 상태에서 저는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니 소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엄마 병간호 할 때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소리를 괴롭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사실은 진짜 죽고 싶어 했다. 라는 것이 이제 아빠를 통해서 밝혀져서 소리는 또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니? 채운도 이제 채운은 두 가지로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지우가 자기도 누군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웹툰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엄마가 진짜로 불륜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그 자기한테 나빴던 그 아버지의 의심이 타당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죄책감을 덜 가져도 된다는 것. 예. 근데 엄마가 어쨌든 그 편지가 저는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맥락 속에서 그 하얀 거짓말로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뭐랄까 엄마로서는 숨기고 싶었을 텐데 자식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 자신의 진실을 밝혀서 자식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들어있긴 하지만 오히려 주인공들을 구원하는 거는 저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해석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하게 하는 상황 자체 속에 진실이 섞여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도적인 방식의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치유적인 상황을 조성해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법이었던 거잖아요. 여러 개의 거짓의 가능성들을 환기하면서 사실은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방식이고, 거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선호 아저씨하고 같이 차 타고 올 때도 요렇게 해요. 이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선호, 그러니까 용식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 모르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 상기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 엄마의 죽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선호 아저씨의 선의를 담은 거짓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쭉 연결된 시퀀스가 이 게임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은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진실은 팩트가 아니라 맞아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냐 아니냐, 엄마가 특히 이제 그 채훈의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만났냐 안 만났냐, 아니 그건 확인할 수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실이고 그 진실과 마주해서 얘가 비로소 자기 죄의식이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어떤 마음이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다른 나를 대하는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만은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팩트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어떠한 그 이 마음의 진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허구라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훨씬 더 소설적 진실에 가까운 맞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리가 보여주는, 얘가
그 중간에 채운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이 아버지가 죽는지 사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곧 회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 말이 바로 이제 얘에 대한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어떠한 그 소리의 그 체온에 대한 마음, 위로의 마음, 그런 그 다음에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의 전달일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는 거짓말이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뭐 픽션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문학 치료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심리학적이든 정신분석적이든 의미에서든 이제 특히 뭐 피터 브룩스 같은 사람은 치료라는 건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을 분석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치료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는 어떤 확신의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이것이 가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관적인 거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의 영역에서 이것을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회피해 왔거나 아니면은 확신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되게 힘들게 여겨왔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완화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확신. 근데 저는 마냥 그렇게만 못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 예를 들으셨지만 그 하얀 거짓말이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걔를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채훈이를. 근데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진짜 죽었을 때 채훈이는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냥 이 거짓말이든 뭐 진실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위로만이 이 삶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게 여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때로는 진실이 남들 봤을 땐 가혹한 진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 이게 남들이 봤을 땐 가혹한 진실일 수 있죠. 우리 엄마가 불륜을 했어. 이게 남들이 봤을 땐 가혹한 진실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불행해. 이게 남들이 봤을 땐 가혹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거를 누군가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본 거예요. 특히나 그 나중에 선우 아저씨도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선우 아저씨가 자기는 5가지 말이 다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뭐랄까 이 책을 뭘로 보지? 팩트 체크.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야 좀 안 돼. 안 돼? 예,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거는 뭐 작가만이 알 테지만 근데 제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때로는 가혹한 진실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가혹한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거짓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가혹한 진실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나 태도라고 얘기했던 건 그 웹툰의 마지막 회에서 그게 사실 이제 그 웹툰 속에 거의 주인공격인 애가 이제 지우고 그다음에 그 지우가 어떤 자기네 빌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런 그 목격자고 그다음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채운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그 웹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거기에서
그 채훈의 얘는 이제 그게 얘가 채훈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 채훈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무튼 죽었는지 아무튼 가잖아요. 네, 찔려가지고 실려가는 예, 그 모습을 보는데 얘가 그거를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저 집은 아버지가 죽어서 너무 좋겠다. 나도 지금 찌를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친아버지를 찾아가서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했는데 결국 찌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쵸. 찔렀던 거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혹한 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거짓으로 설정된 이야기 속에서 그게 얘기가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된 거라고 생각을 아니, 그게 하거든요. 허구 속의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정황을 보면 채훈이는 자기 이야기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걔는 하나의 독자로서 그러니까 느끼는 내가 아버지를 찌른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팩트예요. 엄마 거짓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 그걸 누군가 실행하지 못한 그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게 채훈이의 마음을 좀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만화는 뭐랄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만화는 자기의 진심을 말하기 위한 허구적 장치로 보여요. 저는. 아니 근데 그게 채훈한테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죽음을 다른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그 하는 얘기죠. 것이고 그 위로는 사실은 자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처음에는 그 만화를 이제 그린 이제 그 지우한테 막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한 허구 속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설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차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거짓말을 섞음으로 해서 허구의 실험으로 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돼준다는 거고. 큰 틀에서 네. 허구성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저는 허구성이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이게 네, 소설 뭐, 장치로서. 두 분의 이제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도 생각났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도 파이가 겪은 어떤 잔혹한 진실을 이 사람이 동물 이야기로 다시 써서 허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허구를 썼으니까 잔혹한 진실은 감춰졌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허구 이야기가 잔혹한 진실 이야기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허구로만 자기 삶을 그냥 바꾼 게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 삶을 다시 쓴 것만이 아니라 이 잔혹한 진실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단순히 진실이냐 거짓이냐 양자택일을 한 게 아니라 이 허구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 잔혹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때 견딜 그러면 수 있는, 허구는 일종의 거짓말의 완충 장치 같은 그쵸, 거죠. 그렇죠. 네. 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네. 완충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 인생을 아름다워 영화 보면 나치가 막 그 유대인들 끌고 가고 그런 학살의 현장인데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다 노는 거야. 재밌게 이렇게 전쟁 놀이하고 이렇게 탱크 타고 이런 놀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 참혹한 홀로코스트라는 진실이라는 것을 관람객도 알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인물들도 아이만 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아이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같이 연극을 하면서 그 끔찍한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이 거짓말이 그런 진실을 견디게 만들고 살아내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 소설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이 책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좀 청소년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의 범주인데 청소년 문학적인 것 이상을 말해주는 이 소설의 주제적인 특징이나 효과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어른들, 이 삶을 살고 있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이제 문학 이야기를 통한 치유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단순히 청소년 문학의 범주로에만 또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 이 소설의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진실을 찾아 팩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세계가 붕괴하잖아요. 점점 더 잔혹한 진실, 더 어이없는 진실, 알고 봤더니 더 끔찍한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살고 있었던 세계가 과거와 전혀 다른 지옥도가 되는 방식의 서사에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귀하고 빙의하고 환생하는 또 다른 세계로 다시 리셋되는 걸 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서사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가 더 익숙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 다시 또 역전시켜서 조금 더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가 힐링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독자들한테 조금 더 좀 먹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초반에 지우가 지우개 이야기하고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는 이 과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이야기의 뭐 일종의 상징적인 비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개로 그러면 내 삶을 다시 지우면 내 삶이 완전히 그러면 그 뿌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귀물은 그런 상상력이죠. 내 삶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잘못된 경로로 왔다라는 이 잔혹한 진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내 삶을 리셋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다시 쓰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는 건데, 사실은 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없었던 일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고 기억처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거짓말을 통한 다시 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삭제하고 소거하고 리셋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위안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일종의 사고 실험? 뭐 그러니까 제가 방식이 처음에 사실 효과라는 이제 말을 질문에 쓴 거는, 사실 이제 원래 프로이트가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과거를 이제 막 삭제를 하잖아요. 끔찍한 그 트라우마를 억압을 해버리죠. 네, 억압을 하니까 거의 이제 기억이 파편화되거나 이게 삭제되거나 하는데, 그런 파편화된 기억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근데 거기에는 일부의 사실이 들어가는 거죠. 이어 붙여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환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 환자가 납득했을 때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라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오히려 치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기의 삶을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이야기 만들기의 방식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견딜 만한, 그래도 괜찮은 어떠한 그러한 삶에 대한 의지를 조금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되게 보잘것없는 세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눈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좀 이게 세계를 조금 더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런 자기 삶의 상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박고현 선생님이 이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피터 브룩스도 발자크의 소설 중에 아듀라는 소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전쟁으로 미쳐버린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연극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트라우마적인 공간을 이 여성에게 다시 연출을 해주니까 이 여성이 정신은 돌아와. 근데 곧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잔혹한 진실이라는 걸 그냥 마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치료는 어렵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구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혹한 진실이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과거에서 복원해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이 책을 읽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너무 지금 두 분이 좀 복잡하게 읽으시려고 할 하는 것 얘기가 같은데. 없으니까 점점 더 이야기를 불려나가는 네. 느낌이랄까. 아니거든. 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가 볼 땐 단순한 얘기예요. 뭐 배려가 독이 된 거죠, 사실은. 스스로 만든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에 대한 착각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다른 허구를 만들어내 버린 거잖아요. 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 아무 근거는 없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상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시한부고 당연히 그래서 갑자기 실족사를 했는데 이건 아마도 나를 위한 걸 거야. 거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걸 얘는 진실을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트라우마적 기억이라는 건 원래 다 그렇게 완벽한 진실, 완벽한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트라우마적 기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 만들어낸 거잖아 어쨌거나. 뭐 만들어냈든 네. 어쨌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트라우마적 기억이 될 법한 것들을 우리는 주로 이제 완충 장치를 넣거나 뭘 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 책은 그거에 대한 역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때로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우리를 치유하기도 한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 그거에 진실과 마주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볼 때 공격하고 있는 지점은 그냥 사회적인 통념 같아요. 예. 엄마는 이래야 되고 배려는 이런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으로 가족은 인해서 이래야 되고. 예, 진실들을 자꾸 가리는데 때로는 이런 거짓말을 섞는 방식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넣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제시하는 게 오히려 아니 근데 치유가 왜 된다는 초창기에 달려라 아비 같은 소설에 실려인 달려라 아비나 뭐 사랑의 인사나 그런 데서는 어쨌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이제 임신 이제 배가 배부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거고 책임지기 싫어서 사랑의 인사 같은 소설도 자기 아버지가 나를 이제 버린 건데 그 아버지가 뭘 이제 깜빡해가지고 그 못 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거짓으로 설정을 하고 근데 그런 거짓이 이제 얘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근데 그런 거짓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삶을 명랑하게 꾸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소설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는 사실은 그 전작인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도 얘가 처한 어째 얘는 금노화하는 그런 조로하는 조로병이잖아요. 근데 얘가 맨 마지막에 얘가 그 단편 만들어낸 소설을 단편 소설은 완전히 두 엄마 아빠의 약동하는 어떤 젊음, 생명력 뭐 이런 것을 얘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견디게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오히려 이전의 김애란 소설이 지나치게 좀 명랑하다는 느낌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그러한 그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막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 긍정하려는 그런 태도 그랬는데 이제 이 소설로 와서는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던 애한테도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웹툰을 통해서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김애란 소설의 그 이전 소설에서의 그런 거짓말과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만드는 어떤 면에 여기 접속어 얘기도 나오지만 접속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연결고리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서사 장치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김애란의 초창기 소설과의 연속성이 있지만 그런 이 거짓말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그거
것을 통해서 진실을. 어쨌든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아빠는 죽일 수도 있고 죽을 만한 아빠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허구로만 허구가 되게 위안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게 기존의 김애란 소설의 하나의 주된 축이었다면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서 변화된 지점들이 확실히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김애란 소설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도 이러한 거짓말이 가지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소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한번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